자, 5주차의 3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 원칙과 관련된 두 번째 입장,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앞에 1차시와 2차시에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되게 어떤 주장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 주장들과 그들의 주장의 근거들, 그리고 그들이 뭘 이제 중요시 여기는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3차 시에는 좀 그런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들의 반대 주장들을 이제 어, 살펴보면서 그런 자유지상주의에 이제 반대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뭐라고 대응하는지 그런 서로 논박 관계를 이렇게 살펴봐야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시간을 이 3차 시에는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들의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나 소득과 관련돼서 국가나 정부에서 세금을 이제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부자들이라든가 또 소득을 많이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입과 또는 소득 재산에다가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율을 높은 세율을 이제 정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양의 이제 세금을 국가나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특히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많이 불거져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말하자면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는 앞에서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반론에 맞서서 왜 소득 재분배가 정당한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반박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런 반박에 대해서 뭐라고 또 자유지상주의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또 재반박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던져 봅시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농구 선수죠. NBA의 농구 선수고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지금은 활약하지 않고 있고 지금보다 약 한 거의 25년 전까지 되게 미국의 NBA에서 활약했던 농구 스타였죠. 아마 농구계의 황제라고 하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거의 미국의 NBA 농구 세계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고 아마 농구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농구 황제를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름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1963년에 출생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0대, 30대까지의 세월 동안 거의 NBA 농구계를 완전 휩쓸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은 당시 농구 스타로서 NBA 농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선수였어요. 한 해 수입이 1990년대 들어서 한 해 수입이 한 3,100만 달러였다고 해요. 계약된 연봉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연간 한 300억 이상의 연봉을 받았지요.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때 지금 거의 30여 년 전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화폐 가치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수입을 올렸겠죠. 물론 이 마이클 조던은 연봉 3,100만 달러의 연봉 수입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러저러한 광고 수입, 또 여러 가지 꼭 농구 이외에 활약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거둔 수입까지 합하면 오히려 그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수입까지 합하면 한 해에 많이 번 해에는 7,8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00억 원이 넘는 연간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클 조던의 수입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각 중앙 정부에서 가져가는 이제 소득세, 세금도 있지만 그 각 이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는 이제 저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이었죠. 그 시카고 지역 사회에서 또 떼어가는 또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 이 마이클 조던에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시 미국인들의 요구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럴 때 과연 이렇게 마이클 조던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아주 그 마이클 조던의 연봉의 거의 3분의 1 또는 심지어는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식이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자유시장의 철학 또는 최소 국가론을 내세웠던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반론을 펼치죠. 반대하겠죠. 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나 정부가 어떤 사람이 애써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을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에 가깝고 또는 경우에 따라 강도짓이며 경우에 따라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직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노직의 실제 주장이에요. 뭐라고?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치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노직은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이클 조던이 자기 연봉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면 마이클 조던이 연습을 하고 농구 경기에서 뛴 3분의 1의 시간만큼은 사실상 국가가 강제로 노동을 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직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잖아요. 수입. 노동을 해서 거둔 소득, 수입을 만약에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지만 노직이 볼 때는 그건 강탈이라고 보는 거죠. 억지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 소득을 만약에 이렇게 억지로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수입을 가져가면 그 사람이 노동한 시간의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또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해라. 마이클 조던, 너는 3분의 1만큼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여기 농구장에서 이만큼 열심히 농구 선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야 돼 라고 마치 명령을 하고 그 시간만큼 농구에 매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여기서 누군가라면 이제 사실상은 정부겠죠. 국가고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마이클 조던에게도 당신의 전체 한 해 동안 시즌 동안 활약할 농구 선수로서의 활동의 3분의 1은 우리의 세금을 내기 위한 활동이니까 마치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3분의 1의 시간만큼 농구 선수로서 일해라. 그리고 그 3분의 1 시간만큼 국가에 그 번 소득을 바쳐야 되니까 무보수로 농구 선수로서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된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뭘까? 그럼 부분적으로나마 그 3분의 1 정도는 그 마이클 존을 소유한 소유주, 주인이 누구냐? 국가고 정부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소유권을 이 마이클 조던의 소유권을 마이클 조던 본인이 아니라 그 3분의 1만큼을 국가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로버트 노직은 아주 격렬하게 자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분의 1만큼은 마이클 조던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정부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노직의 주장이란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클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이건 마이클 조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당하다면 그럼 국가나 공동체, 정부가 조던의 소유주다.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만큼 국가가 마이클 조던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버트 노직의 핵심적인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직은 결국 마이클 조던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든 간에 그 사람이 번 돈은 마이클 조던의 능력의 발휘고 마이클 조던의 노동의 결과고 마이클 조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적인 소득은. 그렇다면 그 일부를 가져가는 건 그 일부에 대해서 마치 국가나 정부가 자기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노예니까 이만큼 바쳐라. 이만큼은 이 주인 몫이다 라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로서 노직의 철학이에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 역시 만만치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주장부터 우리가 만나봅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로서 번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이 가령 누구는 100만 원을 벌었고 한 달에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게 이제 각자 한 달 동안 노동한 결과로서 받은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 한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고 한 사람은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어. 이게 이 노동의
결과가 보니까 이 둘 사이에 900만 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100만 원,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A와 B의 노동의 결과 올린 소득은 9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야, 900만 원은 엄청나 보이죠. 왜? 특히 이 A라고 하는 100만 원만 번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 B라는 사람은 벌은 거예요.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이 100만 원을 번 사람의 소득으로 가령 가족들이 한 달 동안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한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아가고도 돈이 남아서 저축할 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 이 가족들과 또는 돈이 좀 남아도는 이 가족 이 사이에 좀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는 역할을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이 소득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부가 나서서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건 재조정을 뭘로 하느냐? 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100만 원밖에 못 번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오히려 정부가 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거둔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루어진 소득 분배가 있었죠. 그건 한 달 동안 노동을 통해서 올린 번 소득이에요. A는 100만 원, B는 1000만 원. 이게 이제 소득 분배였다면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조정해 주는 걸 우리가 재분배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재자죠. 그죠? 다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분배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도 있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까 앞서 그 로버트 노지과 같은 입장에서 본 것처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견해가 맞서게 됩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로버트 노직은 마이클 조던이 번 돈을 세금으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빼앗아 가는 것은 그 세금을 거둔 만큼을 강제적으로 마이클 조던에게 노동을 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로버트 노직. 그죠? 강제 노동의 다름 아니다. 심지어는 노예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시간만큼은 그 노예로 정부가 마이클 조던을 부렸다,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냐?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은 의회,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자, 소득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한다. 그리고 세율을 얼마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람에겐 몇 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을 정한 것이고 그런 법률로 정해진 조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강제 노동이냐? 강제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나쁘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강제 노동은 누구나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 옛날에 노예가 있었지만 그런 노예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느냐. 단지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를 운영하고 정부가 그 나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이 필요하고 그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겐 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조금의 세금만 거두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요구하는 게 이 세금인데 그걸 어떻게 강제 노동과 같다고 하느냐? 그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에 지지로운 자들의 이제 첫 번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뭐라고 또 재반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들이 말하듯이 강제 노동과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 법률로 정해져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똑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 역시 또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 내기 싫으면 돈을 적게 벌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지지론자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내가 소득을 적게 올리는 방식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닌 만큼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싫으면 소득을 적게 올리면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지 말고 쉬며 지내는 거야. 그건 자유라는 거죠. 쉴 자유가 있다. 강제 노동은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건 경우에 따라 내가 일을 적게 해서 돈을 적게 벌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덜 내면 일을 그 적게 해서 쉴 수도 있고 세금을 덜 내는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모든 게 강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록, 세금을 덜 내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길을 내는 게 그게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수입을 적게 벌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소득을 더 올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마치 사실상 강요된 선택인데 그걸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가를 보낸다고 봐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누구는 그냥 해 뜨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요트를 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해 뜨는 것을 보러 가는 것은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다면 굳이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거나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가거나 요트를 타는 일은 요트 타는 비용 이런 돈이 드는 활동이 돼요. 그죠? 이거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여가 활용 방법이 있고 누구는 돈이 드는 활동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돈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출을 보는 사람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요트를 타는 사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정부는 법률을 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그냥 해 뜨는 거나 집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고 요트를 탈 때 돈이 들어가고 거기 이제 부가세라든가 이렇게 세금들이 나가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도록 요구하느냐. 사실상 이런 여가를 즐기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 강요된 선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요된 선택에 다름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인 선택,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자유지상주의의 반론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입장을 한번 서로 볼까요?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냐?
자, 돈 많은 부자에게서 마이클 조던 같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좀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큰 엄청난 도움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경우에 따라 살아갈 돈이 없어서 결국은 온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뉴스들도 가끔 우리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떤 세금으로 거둔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래도 생계를 영위해 가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얼마나 고맙겠느냐, 고마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겐 너무나 절실한 돈이다. 그 정도의 돈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가 가진 정당한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또 반론을 펼치죠. 뭐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으로 마련해주는 돈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아주 절실한 돈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조금의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설득할 때나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자선 사업을 하도록 할 때는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유하고 권장하라는 거죠. 설득하고. 그래서 돈 많은 마이클 조던이 그래, 내 돈에 100만 불을 매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그 돈이 절실하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에게 기부금을 내라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요라는 건 이제 더 힘이 센 정부나 권력이 이 부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기부금을 내시오. 안 내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요된 기부라는 거죠. 마치 세금은 강요된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강요된 기부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부자의 돈을 국가가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마치 앞서 봤듯이 의적, 로빈후드나 임꺽정 이런 사람이 하던 합법적으로 정부가 하던 결국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소유물을 그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거두고 달라고 하고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가 가난하고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지금 생존이 어렵다고 아무리 호소한다 할들 그 호소를 듣고 부자가 자발적으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개인의 기본권을 그 저해하고 침해하는 일이어서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그 소득이 또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자의 개인적인 기본권, 그러니까 소유권, 재산권 또는 내가 애써 번 돈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소유의 원리, 소유 자격 이런 것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자유와 소유권, 재산권과 같은 이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거지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소득 재분배 지지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입장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충돌 사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었지만, 농구 스타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 혼자서 경기를 치르고 혼자 승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 팀, 적어도 그 경기를 뛴 5주전 선수, 후보 선수들까지, 교체했던 선수, 또는 거기 감독 코치, 또는 시카고 불스의 이제 농구 선수단 단장, 거기서 많은 응원단, 막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 기여한 것이지, 마이클 조던 혼자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영예를 다 마이클 조던이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마이클 조던은 그렇게 함께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빚을 마이클 조던이 갚을 필요가 있고 이 빚을 갚는 행위를 대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는 또 격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 마이클 조던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뛴 5명의 주전이 되던 교체 선수까지 후보 선수들까지도 다 뭐냐면 각자 그 시카고 불스 팀 선수단과 농구 선수단 단장 대표들과 CEO들과 너는 연봉 얼마고 당신은 얼마고 이렇게 서로 시장적인 방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고 그 이긴 대가로 보너스며 뭐며 다 각자 받았다는 거죠. 단지 마이클 조던이 기여도가 워낙 컸고 거의 승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아주 큰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던보다는 적은 돈을 받았겠지만 그 선수들과 또는 코치 감독들 다 그들이 받은 금액들은 다 업무에 대한 그들이 펼치는 업무에 대한 보상 수준으로 다 그들이 서로 계약하고 사인했던 동의했던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던이 번 수입은 결국 조던의 수입이지 함께 기여한 사람들의 몫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가 기여한 만큼이 평가됐고 그러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된 연봉과 보너스와 성과급과 이런 걸 다 각자 받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던이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만큼 조던이 기여도가 컸고 그래서 조던에겐 이만큼을 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던이 받아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조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조던이 동료 선수들이라든가 코치에게 어느 정도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조던이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동료 선수나 코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미국의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거나 또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을 지어주는 일, 이런 것들에 그 돈을, 마이클 조던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쓴다는 것은 도대체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이클 조던의 승리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왜 마이클 조던의 돈이 가서 쓰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제 반격이에요. 자, 세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이론이 아주 셉니다. 왜? 타고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한없이 부정되고, 특히 현대사회의 이런 민주주의 사회라든가 천부 인권설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는 그걸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점에서 이런 충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론이 강력하죠. 왜? 내 모든 개인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누가 누구에게 희생하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각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반론을 펼치죠. 자, 또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 그럼 자, 마이클 조던에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마이클 조던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마이클 조던도 살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정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일정한 수입을 거둔 사람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세금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 헌법적인 의무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이런 최소한의 의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역시 마이클 조던도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 한 시민이고,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자들이 의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 세금 법률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더욱이 마이클 조던도 그 국민의 대표 의원들을 선출할 때 자기도 투표를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세율을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그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방침이 언론에 의해서 이제 발표되기도 하고 소개되기도 하고,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마이클 조던도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합의해 나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마이클 조던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런 법률 제정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법률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거두기로 했고, 그래서 가령 마이클 조던 같이 고소득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법률로 정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죠. 그래, 뭐냐면 민주적인 합의,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정해진 법률,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사회는 결국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수에게 어떤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다수가 어떤 부당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라고 요구하고 그 법을 지키다라고 요구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다수의 횡포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부자들로부터 그 재산의 대부분을 다 회수해야 된다, 세금으로. 이렇게 주장하여서 법을 만들었다고 봐요. 이런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또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수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수가 부자인 소수들에게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하고 또는 소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자들이 반대하면 그걸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다면 사람들이 지닌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민주적인 합의라는 이름 하에 다수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막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자유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수가 어떤 언론의 자유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는 어떤 종교를 탄압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수가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시민이라면 사회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말하자면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 또 소유권, 재산권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어서 천부적인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동시에 갖는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은 뭐냐? 다수가 의회에서 정했다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도 이 기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다면 이건 법률이 정당하지 못한 법률이다라고 오히려 법률이 부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오히려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재산권이나 소유권,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고 법률로서도 이걸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자유민주주의 이제 질서를 가진 우리 헌법 체계,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국가의 기본 질서죠. 이 헌법 체계에서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국회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 나더라도 경우에 따라 헌법적으로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면 위헌 판정이 내려지죠. 그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둬가지고 누군가 이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에 의해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합의로 정해진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법은 우리의 헌법 질서, 말하자면 개인의 기본권이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심의를 해봐요. 그래서 이 법률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자유라든가 기본권 이런 것들이 위배되는 법률인가를 판단하죠. 그 위배되면 이건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 법률은 효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이클 조던, 빌 게이츠가 번 노동의 결과로 올린 소득, 이것은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의 것이고, 이 소유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 그게 과연 종교의 자유와 또는 기본적인 권이라고 규정되는 생명권 이런 것하고 똑같은 범주로 기본권으로 주장이 돼야 되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특히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걸 소유권도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건 법률로도 이걸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철학을 아주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하자면 자기 소유 개념,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신체와 또는 내 신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이라든가 지적, 신체적, 육체적 어떤 노동에 발휘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과물들도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소유 개념에 이제 확실하죠. 아까 말할 때, 우리가 2차 시에서 말할 때 나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본권이에요. 그걸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이라도 국민의 대표가 다수로 정하는 경우라도 그건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아무리 법률로서 이렇게 세금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법률이 잘못된 것,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기본권을 행사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저 불쌍해 보이네, 내가 돕겠다라고 하면 기부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그런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부 행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마치 불가침,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해할 수 없는, 이 말이죠. 불가침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재산권,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내 노동의 결과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기본권으로 지켜져야, 준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치는 법률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고, 국가나 정부가 법률로 합법의 탈을 쓰고 어떤 강탈해 가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입장을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주장도 대두하죠. 앞에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철저하게 반발하니까 이제 소득 재분배 지지론자들은 이렇게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죠.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과거에 우리 그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농구라는 스포츠 종목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 이렇게 소질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소질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이 농구를 잘해가지고 지금 그 NBA
마이클처럼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농구 스타, 농구 황제가 되었던, 그래서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결국 지금 20세기, 21세기 미국이란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NBA라고 하는 프로농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 태어나서 살아간 행운을 누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행운하다.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행운을 누린 것이지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이클 조던 개인의 성취로만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 계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우리들이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 회계를 해 나갈 때 뭐냐? 혹시 여러분들 주판이라는 거 아나요? 그 주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판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런 도구를 써서 계산을 했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계산 회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기가 나오더니 그들이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그런 거 아주 뭐 자료만 입력하면 그걸 알고리즘에 의해서 금방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죠? 그 계산이 엄청나잖아요.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죠? 기상 예측까지 다 해내고. 그죠? 그러니까 한때는 주산을 잘 놓고 그런 수리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직원에 취직하는데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그런 걸 컴퓨터로 다 해주기 때문에 주산 능력을 잘 발휘하던 사람이, 습득한 사람이 사실상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게 능력이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이제 시대를 어떻게 만났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마이클 조던은 미국인으로 NBA라는 프로농구 시스템이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마치 마이클 조던이 하다 보니까 농구의 소질이 있고 그걸 좀 해봤더니 정말 탁월한 선수로서 자라난 거예요. 그게 행운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고달픈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영어 때문에 고달프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그것도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영어 때문에 괴롭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20세기, 21세기 영어라고 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영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나 중요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더 유리한 사회 진출을 하는 것이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뭐죠? 그런 유리한 사회 진출로부터 자꾸 이제 낙오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 시대의 조건 그리고 어떤 사회 이런 데 태어나에 따라서 자기가 발휘하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 또는 이런 신체적인 능력, 재능 또는 소질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수입으로 되도록 보상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열악한 보상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결국 시대를 잘 만났고 사회를 잘 만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행운 아니냐 이거죠. 행운의 덕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신들의 주장은 조던의 재능이 정말로 조던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심하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위험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조던이 스스로 자기의 신체적인 재능을 농구라고 하는 재능을 연마해서 얻은 수익, 소득을 조던이 가질 자격이 만약에 없다면 그 조던이 가진 그 농구의 소질은 조던의 것이 아니다는 말이라는 거죠. 조던의 능력, 조던의 농구의 소질이 아니라는 그런 말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던의 그 농구를 잘하는 재능과 소질이 조던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누구 거라는 거냐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탁월한 재능, 농구에 탁월한 소질을 보였던 마이클 조던이 그게 조던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운인 점은 무시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운의 덕을 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 행운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마이클 조던의 재능이었다는 거죠. 그럼 마이클 조던의 재능은 아니냐 이거죠. 일단 그 재능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포상을 해줬다라고 봐야지. 그렇게 되면 그 재능은 누구 거예요? 그게 사회 거고 그게 미국 사회 것이 되는 거냐? 미국이란 공동체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좀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격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결국 마이클 조던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지적, 신체적 재능과 소질, 그건 누구 거냐? 그 사람 것이다. 자기 소유 개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근본 입장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방식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발인 거죠. 자, 이렇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런 것들은 다 기본권이다. 특히 소유권, 재산권, 이런 거 역시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그 개인이 가져야만 하는 기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점이 아주 유별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 소유의 개념에 입각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적용해 갈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 자유지상주의의 원칙. 정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자, 하나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거예요. 자, 내가 소유한 내 몸이니 어떤 목적에서든 또는 어떤 위험이 닥치든 간에 장기 판매 같은 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기 소유 개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입장에 따르면 가령 우리가 콩팥이 2개씩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현대에는 의학과 의술이 발전한 덕에 콩팥 같은 것을 이제 이식할 수도 있고 2개인 콩팥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적합한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면 그 콩팥이 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지고도 아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식을 해준 이 사람도 콩팥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하게 또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기 이식 기술, 의술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장기 이식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심장 이식도 하고 있고, 그죠? 요즘엔 경우에 따라 간을 이식하다거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기 이식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능하죠? 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그러니까 기증만 가능하게 돼 있죠.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소유 개념이니까 자기가 지금처럼 기증을 하던 아니면 다른 방식,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경제적인 거래를 해도 어차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관계라고 하는 건 경제적 거래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하기 위해서 성매매 금지법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이식과 관련돼서 장기를 경제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거의 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도덕적 원칙이죠. 그래서 법률로 금하고 있죠.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런 경제적 거래 방식으로 콩팥을 시장에서 거래해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면 장기 이식과 관련된 장기 거래도 사고 팔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한 방식으로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된다는 주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원리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기를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방식에는 그다지 동의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거기선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장기들을 사고 팔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 뭔가 위배되지 않느냐. 마치 휴먼 바디 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장기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가게가 숍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말 원한다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그죠. 이제 장기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식이 가능한 그런 장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 안락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뭡니까? 내 삶은 내 것이야. 그죠? 내 목숨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내 생명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은 논쟁 속에 있는 이 안락사. 일부 유럽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법률적으로 허용해주는 그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금하고 있죠. 물론 안락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존엄사,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전에 스스로 그걸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해놓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나는 산소 호흡기,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최후 말기에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연명하지는 않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의사 표현을 미리 해두면 그것에 따라서 의사들이 판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방식, 이제 말하면 존엄하게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자기의 생명을 영위해 나다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안락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안락사는 이제 고통이 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이제
어, 뭐 조금 좀 심한 안락사의 경우는 내가 너무 우울하다, 살기가 고달프다, 또는 내가 너무 늙어서 아직 뭐 충분히 몇 년을 더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만 살련다,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존엄사 연명 치료를 생애 말기에 그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방식인 존엄사와는 다른 거죠. 이런 안락사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는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내 스스로 의견을 표하고 어떤 의사에게 좀 약물을 투여해서, 또는 의사가 아니라도 내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약물을 투여해서 나를 좀 죽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국가가 이걸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광범위한 안락사가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결국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자기 소유 개념에 따르면 결국 내가 죽고 살지도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뭐 자살 말고,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잖아요. 자살도 우리들은 어떻게든 방지해야 되고, 자살을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가급적 금하려고 해요. 자살하는 사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간섭하죠. 그러니까 자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조력해서 죽게 되는 경우, 내가 죽길 원할 경우 다 허용하게 되면 얼마나 광범위한 안락사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너무 자유가 남발되는 것, 남용되는 경우다라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주 심한 사례가 마이클 샌델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죠. 이 자유지상주의의 챕터 마지막 사례 뭐냐? 독일에서 실제 있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갔죠.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신체와 목숨은 자기 소유이니까,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생각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권은 침해돼서는 안 되니까, 그죠? 이건 보장돼야 되니까, 맞으면 성인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개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사람을 하나의 이제 음식으로, 사람의 시체를 음식으로 먹어보는 실험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죽어서 내 음식이 되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맞으면 식인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공리주의를 다루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뇨 네트워의 사례를 봤죠. 거기 실제 식인 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 내가 식인 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거 실험해 볼까 하는데 혹시 나의 죽어서 내 음식이 되어줄 사람은 없겠느냐라고 실제 공지를 했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와서 실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거부하고, 자기가 죽길 거부하고 그냥 이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 응했던 거죠. 다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공고를 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응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공고를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시신을 좀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루듯이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두면서 꽤 상당 부분을 그렇게 식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서로 성인인 두 사람 사이에 자발적인 동의하에 합의된 행위였어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유를 서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원칙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우리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제3자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되겠죠. 정말 이래야 될까요? 근데 독일에서는 실제 이런 사례가 알려졌고 발각이 돼서 결국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런데 이런 관련 법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처벌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종신형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죠. 식인을 했던 그 공고자. 그러니까 살인죄와 사실상 이제 식인 행위니까. 근데 자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세 경우를 보니까 어때요? 특히 맨 마지막의 경우는 참으로 심한 경우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장기를 마치 휴먼 바디숍이라는 걸 장기를 판매하는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점포들이 진열되어 이렇게 하나 둘 있고 우리의 장기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마치 어떤 무기물, 인간이 아닌 저 어떤 가구들 이런 것 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락사, 또 뒤늦게 식인, 살인 및 식인, 이게 서로 자기의 동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아주 귀한 생명이라는 이 귀한 가치가 그냥 자기의 한 생각에 일순간의 어떤 자유로운 한 생각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여서 식인까지 하는 이런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해 보이죠. 그죠? 끔찍하다.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말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의 원칙 우리가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끔찍하다,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분노, 거부감과 이런 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우리가 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럼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자유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떤 또 도덕적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음 도덕적 원칙을 만나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주차에는 이제 세 번째 어떤 도덕적 이상이자 도덕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동기주의 윤리설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두 가지 도덕적 이상과 입장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칸트의 동기주의 윤리설을 6주차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지요. 자, 수고 많으셨고 6주차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